자, 오늘 글쓰기 첫걸음은 저희 쪽 사정상 이제 게스트 없이 그냥 제 글로 하고, 제 글로 하고, 제가 학부 때는 아니고요. 대학원 들어가서 예전에 보고서로 써놨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포트라 그러는 그 보고서로 써놨던 글이 있습니다. 자유평등 연대 정의로운이라는 글이고, 근데 요 글이 좀 깁니다. 많이 길고요. 60쪽 정도 되는 글입니다. 55쪽 내외 정도 되는 글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다 읽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한테 이제 읽으면서 조금 읽어보면서 내용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글 쓰는 기법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거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표지를 딱 이렇게 냈어요. 정말 교수님한테 낼 때 이걸 책 제본을 해서 냈다니까. 50몇 쪽짜리니까 아마 교수님 별로 안 좋아했을 거야. 지금 퇴임하셨는데 요즘은 잘 지내시나 모르겠다. 좋은 분이었는데. 자, 자유와 평등 연대 정의론 철학과 이상민.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저 양파 새끼 낳고 난 직후일 텐데. 자, 서론. 자유와 평등은 그 개념의 모호함과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논의의 범위를 정치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 단순히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만요. 씨발. 이게 전체 화면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린 누군가 단순히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자유는 모호하면서 또한 애매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때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위hen이네요. 오타네요. 위한 자유인가, 자유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된다. 정치철학적 사조로서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이때 자유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상식적으로 자유는 무엇에 속박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다만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고 아마 이 점에 따라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의 의미는 상이할 수 있을 것 같다. 평등 역시 마찬가지다. 평등은 고르게 같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같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지 어떤 것이 같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지가 썩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어떤이란 말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 문단은 자유하고 평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은 사실 그 의미가 되게 모호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적어도 낫지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다. 때에 따라서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반갑게도 밉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다만 마르크스의 광범위한 영향력 덕분에 취향이 다소 명확하게 갈리는 평등에 비해 자유는 훨씬 넓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 누구도 아나키스트와 신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가 동지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는 서로 반대의 길을 가며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모두 스스로가 자유주의자라고 말한다. 어쩌면 히틀러나 유인조차도 자신을 게르만족과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해 노력한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인은 저기 히로히토였어요. 히로히토. 자유는 이런 것이다. 근세 유럽에서의 인권, 시민권 그리고 자유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자유의 위상을 표현 그대로 격상시켰다.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자유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이듯 자유와 자유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건 말이다. 요까지는 내용이 어떠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단 둘째 문단도 첫째 문단하고 비슷한데요. 둘째 문단에서는 좀 더 역사적이나 아니면 사상적 맥락에서 자유하고 평등, 특히 자유의 이제 의미가 다이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일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썼던 보고서예요. 보고서, 레포트. 논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나왔지만. 자, 자유와 평등이 혹시 뭐 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글의 이제 논지가 아니면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읽는 동안. 자, 자유와 평등이 세계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역시 1798년의 프랑스 혁명 때였을 것이다. 아, 적극적 자유 관련해서요. 요거 한번 방송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느 과인데요? 무슨 과예요? 자유와 평등이 세계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역시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때였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세 구호인 자유평등연대는 놀랍게도 현대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조인 자유주의, 평등주의, 공동체주의에 각각
것처럼 보인다. 학술대예요. 전공 본인 전공이 있을 거 아님. 물론 혁명 당시의 자유평등연대의 의미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프랑스 혁명은 19세기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18점이었다. 이 18점이었다. 정작 혁명지구 프랑스의 정국은 제정과 왕정, 공화정을 수시로 오가며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했지만 말이다. 사회학과요. 사회학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죠. 사회학과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다. 항상 뭔가 비판하고 있다. 근데 사실 뭘 비판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반갑습니다. 정작 본인도 공감하실 겁니다. 정작 어디까지 읽었노 내가. 요까지 읽었죠. 프랑스 혁명은 19세기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정작 혁명지구 프랑스의 정국은 제정과 왕정, 공화정을 수시로 오가며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했지만 말이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여파가 잦아들 무렵 마르크스나 프루동 등의 공산주의자는 다시 한번 자유와 평등 연대를 환기시켰다. 공산주의 이론은 엉뚱하게도 1917년에 러시아에서 실현될 기회를 얻었고 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자본주의와 대립하며 자유와 평등 사이의 논쟁을 유지시켰다. 물론 공산주의가 경제적 평등을 표방하더라도 모든 평등주의적 이념이 공산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가 모호하듯이 평등도 모호하다. 자유주의자의 범위가 넓듯이 평등주의자의 범위도 거의 비슷하게 넓다. 요까지가 요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정치 사회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정치 철학적인 논제에서의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저 철학 대학원은 철학왔고요. 원래 전공은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이다. 뭐 그런 그 주제입니다. 대충 맥락이 보이시죠? 서론에서의 요 서론입니다. 자, 반면 현실 정치에서의 대립과는 별개로 철학에서의 논의, 즉 정치 철학적 논의는 존 롤스와 이시아 벌린의 글에서 출발했다. 특히 롤스의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에 비해 대한 비판에 출발했지만 자유주의자 로버트 노직은 다시 롤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롤스나 노직을 제외한 자유주의자들이나 공동체주의자들 역시 롤스의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면은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자유주의자를 표명했지만 롤스와 노직의 차관점이나 이론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단지 무슨 주의자라는 말로 그 철학자의 학문적 정체성이 한정되진 않는다. 마이클 왈저나 마이클 샌델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자라고 표방하는 것이 이들이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언급된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신을 평등주의자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롤스가 세운 원칙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직의 생각조차도 평등주의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에서는 역사 그리고 사회사적인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봤고 뒤에 여기 요 문단에서는 이제 요 글에서 바로 얘기할 정치철학적인 논제에서의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인가, 자유평등, 공동체, 연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철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됐었나, 뭐 그런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자, 정치철학에서 또한 현실 정치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는 모두 의미 있는 개념들이다. 물론 실제로 이 셋의 외연들이 서로 쏘인 것도 아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평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나 자유와 공동체 안에 평등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는 어떤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이며 또한 평등주의자이다. 하지만 각자가 주장하거나 전제하고 있는 자유평등 공동체의 의미를 보다 명백히 해서 비교한다면 그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각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밝히려 한다. 요까지가 이제 서론이죠. 자, 서론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저는 요 글 전체에서 자유하고 평등 연대라는 주제에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저는 이제 양파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파 사진을 맨 첫 장에 박아 놓긴 했지만은 사실은 서론에서는 양파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그리고 먼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일상적인 의미, 지금 요 글에서는요
양파 얼굴 왜 빼요? 양파 얼굴이 양파 말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자유평등연대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지를 일단 밝히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역사적인 맥락도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로 역사적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이제 사회사적인 의미에서 자유평등 연대의 그 뭐 대한 이제 논의가 언제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 철학자들은 자유평등 연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대충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서론이라는 거는요, 그 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글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건데 잘 준비해놔라, 잘 볼 준비해놔라, 이런 얘기를 해놓으셔야 되고, 뭐 그 맥락을 저처럼 이제 역사적이건 아니면 뭐 일상적이건 그런 데서 환기시킨 다음에 출발해도 되지만, 적어도 어쨌건 내가 이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글이 짧으면, 글이 이제 그냥 학술지에 투구하는 논문처럼 짧다면은, 짧은 글이라면은 보통 이제 10종 내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글이면 서론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논증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제 글은 지금 50몇 쪽짜리 글이고, 그리고 이제 큰 주제들이 자유평등 연대이지, 작은 주제들은 또 자유평등 연대 안에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유평등 연대 역사적인 맥락, 그다음에 일상적인 맥락 등등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제 꼭 여러분이 빼먹지 마셔야 될 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잘 이제 눈 닦고 보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는. 자, 정치 철학과 정의. 자, 두 번째 2장.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선풍적으로 휩쓸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는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의 저작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덕에서 출발해서, 십덕들 말고요, 칸트와 공리주의자들을 걸쳐 롤스와 노직 같은 현대 정치 철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서양 정치 철학의 논점들을 가볍고 쉬운 글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사실 롤스가 자신의 정치 철학 이론을 정리해 1971년에 발표한 책인 정의론에 역시 정의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의는 정치 철학과 관계 있는 말인 것 같다. 사실은 자유주의자인 아담 스위프트 역시 자신의 저서인 정치의 생각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철학에 관한 운을 떼기 전에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적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의와 정치 철학 사이의 관계를 보다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동생하고 그 근친상간 만세 그런 거야?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정치 철학의 주요한 논쟁점은 자유평등 공동체 같은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어떤 의미에서 논쟁에 휩싸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일련의 공식적 정치활동에서 자유평등 공동체에 대한 당위적 진술들은 일종의 원칙이나 공리처럼 작용한다. 여기서 공리라는 거는요, 제가 한자로 표시해놨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를 공리라 그래요. 되게 자명한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공리라고 얘기하죠. 공준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자유가 어떤 의미든 어떤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진술이 인정되고 합리적으로 수용된다면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규칙, 법, 행동, 양식, 미덕, 문화는 이 진술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형성될 것이고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혹은 인간은 왜 평등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 자체가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우리는 18세기에서 20세기 이르기까지 혹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거나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 개념들의 위상은 지금 시대에 이르러 가장 높게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라 선대학자들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 혹은 공동체가 인간에게 왜 소중한지, 인간이 왜 그렇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놓았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 혹은 학문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기본 원칙들에 대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요 글을 쓰면서, 우리가 자유평등에 대한 글을 쓰면서 사람이 왜 자유로워야 되는지 같은 그런 좀 더 메타적인 질문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깔고 뒤에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된다는 거지.
그 왜 사람들이 왜 논쟁 붙이기 좋아할 때, 왜 시비 걸기 좋아할 때 좀 더 이자한 이야기로 해보자, 아니면 이게 왜 그런지부터 생각해보자, 그렇게 가끔 시비 보는 개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의 메타 이론들을 다루는, 기본 이론들을 다루는 쪽은 따로 있기 때문에, 형이사학적 이론을 다루는 쪽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섹스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록 상충될 여지가 남아, 네, 섹스요. 뭐 교수랑 섹스하든가. 그러면 비록 서로 상충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의 원칙을 택했다면 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아마 어떤 원칙을 어떤 식으로 선택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 점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 공리주의는 보통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이념으로 회자된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은 최대다수와 최대 행복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꽤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근원점을 다수에 주느냐 행복이 두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질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의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전체 시민들 혹은 특정 시민들의 행복이나 효용을 위해 대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리주의는 매력적이고 멋진 원칙일 수 있다. 실제로 롤스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처럼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생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과연 공리주의는 정의로운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점에 대해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내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적 공리주의든 질적 공리주의든 효용, 즉 공리의 전체 총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어떤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등의 이유로 학급 전체 학생들 위해 통치자처럼 군림한 학생 감마와 델타가 있다고 하자. 만약 감마와 델타가 알파 베타를 괴롭히는 조건으로 다른 학생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으며 알파 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전체가 그 상태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자. 만약 이 상태가 알파 베타 대신 엡실론과 같은 다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생들 전부가 감마 델타에 힘을 합쳐 대항하거나 하는 다른 모든 상태에 비해 가장 합계 효용이 높은 상태라면 우리는 이 구조를 유지하거나 만드는 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요게 공리주의적으로 옳은 상태니까요. 프랑스 북부의 캉이란 도시 근처에서 어떤 노동자가 매일 밀을 해안가까지 운송해 바다에 내다버리는 일을 한다고 하자. 북프랑스 전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침에도 노동자가 밀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밀이 시장에 과하게 공급돼 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행위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해 그 일을 시키는 자본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는 총체적 사회구조가 가능한 다른 모든 사회구조들에 비해 사회 전체적 자본량을 가장 많이 늘리는 행위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두 예시는 질적 공리주의자와 양적 공리주의의 측면에서 각각 가장 효용이 높은 경우를 가정해 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현실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것이다. 다른 경우 모두에 비해 총공리도 가장 높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상황에 대해 우리는 대개 효율이 높다 혹은 효용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다. 왜 정의롭지 않은가? 전자 예시에서는 다른 모두의 행복 혹은 안정을 위해 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해야 한다. 후자 예시에서는 특정 자원이 극대화되는 것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굶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도칠란트와 일본에 자행한 인종 청소는 자국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리의 총합을 최고로 올린다고 말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인종 청소를 옳다거나 정의롭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총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로운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옳은가? 설령 그것이 희생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도 말이다. 침몰하고 있는 배에 5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자. 이 중 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 빠져 죽어야 배의 침몰이 멈춘다면 누가 내려야 할까? 누군가 자발적으로 희생해 배의 침몰을 멈춰 나머지 4사람을 위한다고 하자. 다른 4사람 혹은 희생하려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정의롭다고 생각할까? 4사람은 여자고 희생하려는 사람은 젊은 남자라고 하자. 젊은 남자가 희생하려는 것은 정의로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수혜자가 희생자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할지언정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5사람이 전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빠지는 게 낫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낮다는 것과 옳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도덕 교과서나 사회적으로 내려온 관습들을 잘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정의와 근대 유럽에서의 정의와 현대 유럽에서의 정의는 같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功利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좋다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언정 옳다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자,功利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롭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끌어내고 싶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정의로 여기는지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 누군가 19세기 브리튼의 어떤 귀족처럼 기사도를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중 하나로 간주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위에 침몰하는 배의 예시에서 젊은 남자가 배에서 내리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도적 정의론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당장 필자만 하더라도 앞에서 누가 설령 자발적으로 내린다는데 그것을 정의롭다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장 기사도라는 것이 프랑크 왕국 초기에 날뛰는 기사들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규범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기사도와 정의가 별개라는 것을 더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탁으로도 유명한 이지는 분서와 속분서를 지어 당대의 주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근대 혹은 전근대 사회조차 도덕, 규칙, 규범에 대한 반론이 심심찮게 존재했는데 훨씬 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자유평등 연대 입지, 특히 자유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서구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의는 존재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람은 자유로워한다나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와 같은 진술들에는 대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 보인다. 자,功利주의를 통해서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功利주의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정의롭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은 정의라는 것이 해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에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정의라는 거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구적인 교육을 받았다면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평등연대, 특히 이제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대체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유평등연대니까 일단 자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자유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끌어내려 그러면 그냥 자유라는 거는 속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功利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일단 사람들한테 이제 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정의롭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 정의하고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자유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글이구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18대가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자유하고 연관지어서 어쨌건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따라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자유가 뭐냐라고 그냥 묻는다 그러면 저도 얘기를 할 자신 없거든요. 그냥 좆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실 민족주의나 전체주의의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조차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보자.功利주의는 좋음을 만족시키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번엔 옳은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롤스나 노직을 비롯한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비록 200여 년이나 된 낡은 구호이지만 자유평등 연대가 우리가 원칙으로 삼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자유, 어떤 평등, 어떤 연대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자유들끼리 상충할 수도, 평등들끼리 상충할 수도 있다. 어떤 자유는 평등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연대는 자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다음 장부터 이 점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려 한다.
까지가 2장이고요. 요까지 혹시 그 논지 전개나 아니면은 글이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아 씨발 나 글 존나 길게 썼네. 좀 짧게 쓸 걸 그랬습니다. 이거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쓴 글인데 아무 말씀 없어요? 아무 의견 없어요? 아무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의견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서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공리주의를 비판함을 통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내 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원래 본론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자유,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도 이과인데요, 동규씨. 분명한 것은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처럼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모여 합의나 토론을 통해 앞으로 만들 국가의 법이나 규범, 전통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부족연합체를 정체로 삼았고 정치체제로 삼고 있었고 선진 지역은 전제군주정을 따랐다. 로마나 카르타고처럼 원로원을 둔 과도정을 행하거나 헬라처럼 직접 민주주의정을 행한 나라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였다. 다만 민주정이나 과도정이 계약론과 직결되지 않을 뿐더러 로마는 왕정이 출발했고 헬라스의 도시국가들도 몇 번의 정체 변동을 겪었지만 말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이 실제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해 계약론을 주장했는지 대해서 필자는 아는 바가 없지만 필자는 사회계약론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현대 시민사회에 적용될 때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만약 계약론적으로 구성되려 하는 사회가 있다고 하자 그때 우리는 그 사회에 적용될 원칙, 법, 규약, 도덕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합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우리는 하나의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때 그것을 존중하라고 배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나 도덕적 관념과 대치될 때를 겪곤 한다. 사회적 통념으로 정의로운 것이 우리 각자에겐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사회적 갈등은 이런 충돌 현상의 집합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다문화와 관련해 터져나오는 한국의 여러 문제들은 이런 일련의 갈등이 가까이서 터지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계약론이 바로 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에 태어날 당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사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규칙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계약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사회를 해체했다가 새롭게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현상적 문제인 사회적 갈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약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다시 되돌아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 모두 혹은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규칙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규칙들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성원들인 우리 각각이 서로 갈등에 최대한 휩싸이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규칙, 하다못해 기본 원칙들이라고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제 사회에서 어떤 원칙을 정치적으로 가정하고 실천해야 할지 간접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자유 3장 맨 처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일단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의롭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규칙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는 90년생이니까 그 광복하고 나서 이제 정부 수입 남한 그 이승만이 10승만이 그 단독으로 그 정부 수립하고는 이제 나서 거의 한 4, 50년 뒤에 저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헌법이나 기타 법들을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제약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사회계약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처음에 이제 국가를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각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규칙들이나 규범들을 갖고 와서 이것 정도는 지키고 살자라고 예를 들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적인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규칙이지 않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회계약론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규칙들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거나 모두가 얻는 이득의 총합이 가장 크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회를 처음 구성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 규칙을 꼭 공리주의적으로 택할 필요가 있을까? 공리주의는 분명 평균적 수혜자 입장에서는 솔깃하지만 실제로 불특정 소수가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 즉 우리가 수혜자인지 희생양인지 알 수 없는 단계에서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택하기엔 힘들어 보인다. 여기서 사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얼마만큼 똑똑한 상태에서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으로서 사회에 합류할지, 즉 태어날지를 모른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우리의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우리의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를 거의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해 나갈 사회의 규칙들보다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필자의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것을 필자가 합의 과정에서 안다면 필자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입안 과정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공정하다는 말은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거나 특정 계층만을 편애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다. 때로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과 같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둘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의 이익 집단은 실제로 자신이 속한 계층 집단 혹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 입법 활동을 벌인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하는 그런 새끼들처럼요. 아니면 교회 새끼들 그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한 계약론적 상황에서의 우리의 각각의 합의의 원칙과 이익 집단의 활동 목적은 같은가? 본질적으로 같다. 이익 집단과 우리는 모두 이익으로 대변되는 유리한 고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계약론적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이득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운이 없어서 사회의 극빈층이나 아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약론적 합의는 우리가 어떤 계층의 계급의 환경에 태어날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까? 담이 큰 사람은 한탕주의를 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거나 극빈한 계층에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으려 할 것이다. 바로 롤스가 이 점에 착안했다.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는 가정을 통해 일종의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롤스는 필자가 언급한 일련의 가정들을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원초적인 상황과 마주했을 때라고 다소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롤스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계약론적 상황이 마주하면 몇 가지 원칙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롤스가 제시한 두 가지 정리의 원칙이다. 롤스의 원칙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각 개인은 만인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본적 자유들의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좀 어려워 보이죠? 자,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회의 평등하에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을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자유의 원칙은 각각 개인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어디에서든 음악을 들을 자유가 있으나 일정당 근처에 의자에 앉아, 요거는 경대 안에 있는 수질 족같은 호수입니다. 사람들이 생일 때마다 빠뜨리는 피부병 생길 텐데, 의자에 앉아 필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장 크게 틀어놓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산책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필자의 그런 행위는 자유 원칙이 위배된다. 따라서 헤드폰 같은 기계를 이용해 필자 혼자만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필자는 필자가 누리고 싶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무언가에 속박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즉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롤스의 자유의 원칙을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개인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게 고안해 놓은 규칙이다. 이것은 평등을 지향하면서 역설적으로 불평등을 그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의 40세 이상의 어떤 성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정부의 고위관료나 기업의 사장이나 어떤 중요한 역할하는 자리에 누구나 임명되거나 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필자는 장관이 될 수 없다. 필자는 백만장자가 못 될 이유는 없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럴까? 여기까지 뭐 잘 이해되세요?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좀 의견 좀 주세요. 의견 좀. 나도 이과인데 똑같은 이과인 네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네 명이 보고 있는데 아무 의견이 없어요. 자, 우리는 차등의 원칙을 기회의 평등, 기회의 균등과 같은 사고방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지 그 지위에 오르거나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지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자격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이다. 하지만 단지 보장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성취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법적인 자격 조건 외에도 재력, 사회적 인맥, 지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돈이 많으면 선거 전에 충분히 자신을 광고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지위를 이용해 직접 권력을 행사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언변이 유창하고 외모도 잘생겼지만 머리에 든 게 없는 시그마와 집안 배경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거니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치적 식견을 가진 오메가가 있다고 하자. 이 둘이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까? 시그마와 오메가는 모두 국회의원의 선거에 출마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즉 둘 모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그마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나 직위 그 역할에 대한 후보의 적합성이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인기나 인지도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경제대통령 이명박 선생님, 시발 부자 좀 되셨습니까? 이명박 뽑고 좀 나가 뒤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명박 뽑은 분이 있으면. 자, 이런 상황은 기회가 평등한 상황일까? 기회평등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그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할 건가? 그걸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자유 욕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때론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보장된 자유가 실제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 철학이 비록 원론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다고 한들 정치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연결된다. 가령 필자가 예로 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삶 혹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는 있다. 5천만을 육박하는 남한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국회의원의 총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소원을 전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우리의 선천적인 조건들, 즉 태어날 때 입장, 환경, 재력, 지성, 인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단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정말 분명 불공평해 보인다. 이것은 실제로 그 기회가 평등한 상태가 아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선천적 조건을 감안해 불평등하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편성함으로써 이런 양극화 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은 좀 더 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5사람이 있는데 이 중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적합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델타라고 하자.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적합성 등을 판별할 수 있다면 알파에서의 엡실론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선출 자격을 갖고 있는 것과 선거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 등의 유인을 제한해 모든 출마자의 조건을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는 것과 알파에서 엡실론까지의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 또는 투표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적합성이 가장 좋은 델타를 임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가정을 통해 델타가 국회의원으로 적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델타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방법처럼 델타를 임명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할 수는 없다. 물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지만 마지막 방법은 앞서 비판되었던 공리주의에 가깝다. 필자는 공리주의가 좋을 수 있어도 옳은 것과는 충분히 유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가장 처음의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균등과 일치한다. 이 경우는 법적인 권리만 보장되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방법은 롤스의 차등적 원칙이 적용되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후보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어 보인다. 이것은 분명 불평등이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후보이든 적합성, 배경, 능력 등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방법일지는 모르나 정의롭다거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이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아니라 실무직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적당하고 가장 공정하며 가장 정의롭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방법 중에서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다. 정치 철학은 형이상학이 아니다. 정치 철학은 늘 실제의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요구들을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철학적인 원칙들을 최대한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고 표면적으로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유전적 혹은 상속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불러일으킨다.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합성 외적의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평등은 결국 후보들 혹은 유권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뭐 좋으면 옳은 거죠 뭐. 반면 두 번째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라는 원칙을 어기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제약을 통해 후보들이 그 상황에 맞게 훨씬 잘 경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보장된 평등은 후보들과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네, 잘 아시겠죠. 아이씨, 뭐 설명해 드릴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글을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런데 롤세 방식이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들 차등의 원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들에게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인다. 아버지가 백만장자인 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롤세 방식을 따른다면 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선거에 제한적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로의 아버지가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면 로의 아버지는 그 사회에 좋든 싫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간관계 맥을 형성해 놓았을 것이다. 로가 선거에 나간다면 로는 그런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롤스의 생각에 따르면 로의 그런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 다른 후보가 시도할 수 있을 정도만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우리는 단지 로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을 로가 동원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단지 다른 후보들이 노력을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후보들이 능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다른 후보들이 불쌍해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노직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졌다. 요 이윤에는 이제 롤스의 관점이 어떤 의미에서 또 이제 반론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냥 돈이 많은 게 죄인가, 돈이 많아서 이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대충 이제 대체로 논지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룰셋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견을 보여드리고 A라는 의견을 보여드리고 A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한번 봐드리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다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논의를 진행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이제 모자람 없이 편향적이지 않게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유 쪽은 적어도 이렇습니다. 평등 쪽도 아마 그럴 겁니다. 평등에서는 일단 쭉 넘가 볼게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썼대. 동성 얘기도 나오네. 네, 아무튼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을 소개한다면 제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유영주의 글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 줄거리만 소개해주고 결국 자기 의견이 없는 글일 텐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쭉 소개한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롭다는 것은 이러이렇다라는 얘기도 쭉 해주셔야 되고요. 요글이라면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본인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때리는 걸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왜냐하면 왜 그런데 라고 물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놓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못 줘, 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누군가는 때려서 죽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결국 이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하고 다른 의견들을 갖고 와서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그거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세운다는 게 상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 한 얘기만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의견을 밝히는 데는 이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자유에서 그걸 충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두 문단. 아씨, 목 아파 죽겠다. 교차 반복하지만 돈과 같은 재화는 이 사회 전반에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든다. 단지 그 사람이 편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재산권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일부러 가격을 낮춰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재산이 더 많은 자의 전횡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료를 턱없이 높여 원래 장사하던 사람을 내쫓고 자기 친인척을 그 자리에 넣어두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횡포이다. 비록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정당한 경쟁의 일부로 간주하곤 한다. 합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이것은 철저히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야 가능한 말이다. 그 사람들의 시민 관점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물며 재산을 많이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필자가 무슨 사회적 연대 유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자들을 시샘하기 때문도 아니다. 자신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을 많이 모은 것 역시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용인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경제적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 불공평한 경쟁을 벌이면서 그것을 합법적인 경쟁이라 포장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파렴치하지 않은가. 소유권과 재산권은 분명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다. 돈과 재산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그것에 정부나 사회가 시덥잖은 구실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필자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상속을 받든 뭘 하든 그것은 그 소유주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때 그 사회는 그것을 제약해야 한다. 아무도 안 사는 황무지에 자기 돈으로 수천 평짜리 저택을 지어놓고 대문에서 횡가문까지 자동차로 다니겠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이용해 정치판에 뛰어들려 하거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인수해 상업화를 하거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후원을 하거나 독과점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호보다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재산권보다 생존권이 더 행복에 대한 열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자유에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밝히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 일단 그거는 요
방송에서의 좋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평등에서도 얘기는 비슷해요. 근데 평등은 제가 어떻게 논지를 전개했냐면은, 자유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롤스나 노직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에서 시작을 했는데, 평등에서는 자유하고 평등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도 물론 조금 나오고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얘기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다시 또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평등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자유론은 평등론이고 평등론은 자유론일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자유론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쭉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논지에서 글을 쓰시면은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적어놓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보시거나 알거나 하십시오. 이 제가 2015년에 글 썼네. 자, 군대 얘기도 나오고요, 여자 얘기도 나오고요. 자, 쭉쭉 넘어가죠. 할당제 얘기도 나오고요. 족같은 할당제. 자,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잘 못 썼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많이 살펴봤었고, 사실 앞에 자유나 평등에 비해서는 제가 잘 쓰진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몰라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이야기들에서 자유하고 평등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맺은 말도 존나 기네요. 맺은 말만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맺은 말. 자유평등 연대는 처음에 소개한 대로 프랑스 혁명의 유산이다. 더 높이 가자면 고대 헬라스의 위대한 더블이들에서 비규현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필자는 그런 번거로운 분석 작업을 원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평등 연대가 우리 삶의 중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가 자유주의자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혹은 무엇을 하기 위해 자유롭고 싶어한다. 우리는 우리의 꿈 혹은 자아를 이루고 싶어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우받길 원한다. 우리는 사회적 경쟁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받고 싶지 않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상태이길 바라질 않는다. 어떤 새끼는 바라겠죠. 개새끼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한다. 우리는 남들과 충돌할 때 이를 잘 해결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담합이나 독점, 과점 상태가 용인되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개새끼들. 아 씨발 읽으니까 화나네. 우리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사회가 정의롭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위스키를 한잔하며 즐겁거나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반대로 그 친구들 역시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살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존중받길 바라는 만큼 남을 존중해주고 싶다. 어떤 것엔 동의하고 어떤 것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 명제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 말에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남들을 그만큼 존중해줘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롤스나 노직의 생각이 모두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의 노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이 글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자유의 원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였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되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남을 존중한다는 것, 이 간단한 복합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각자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가 또한 매력적인 것은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물론 자유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념에 대해 자유주의는 권위적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자유주의적 이념 아래에서 어느 정도 필요나 편의에 따라서 그 선호나 취향 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도 존중해 주려 한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는 자유주의가 단지 인간의 선호나 취향을 존중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한다고 하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분명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권위적인 정치체제, 권위적인 이념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억눌러왔다. 물론 그것은 역사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것이 사건들에 대해 그것이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이념보다 인간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권위를 버릴 때 권위에 가려진 만 가지 색깔들이 드러나는 법이다. 평등은 자유와 상이해 보이지만 사실 자유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평등에 대한 필자의 주한 논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등에 관한 논의는 자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완벽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필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 차이를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룰이 어떻게 체감되는지에 대해 논했다. 필자는 자유에 대해 논의했던 바를 이용해 형식적 평등이 실제로 인간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해 왜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필자는 평등에 대한 논의가 남한에서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때문에 그동안 평등이나 자유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으며 이에 수반에 자유민주주의가 일종의 괴뢰 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가환적이라면 서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에요. 자유를 평등으로 쓰고 평등은 자유로 쓸 수 있다면 자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데 평등에 대한 논의만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맥락에서 밝힌 것처럼 빨갱이와 같은 말은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연대 혹은 공동체주의적 미덕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근데 니들은 아닌 빨갱이 얘네 새끼들아 미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왜 최초의 현대 정치 철학적 논의가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자는 어떤 점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한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공동체주의자의 생각이 얼마나 일리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주의적 미덕 혹은 연대는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한 그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매개체라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는 친구와 연인과 가족을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도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이나 공동체를 바꾸기도 한다. 또한 필자는 연대가 과거인 생활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으나 생활 공동체가 거의 해체된 지금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연대를 다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정말 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긴 논의가 이제 드디어 끝나려 한다. 자유와 평등 연대에 대해 필자는 이 정도로 성의를 들여 분석을 시도한 적이 없다. 이것은 단지 강의 과제일 뿐 어떤 논문으로 사용하려 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문체나 표현 그리고 인용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었고 필자 또한 그저에 만족스럽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었고 고상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필자의 생각엔 누가 읽어도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글이 완성된 것 같다. 사실 과제로서 이 글은 제출 기한을 거의 한 달하고도 반을 더 넘긴 글이지만 그 점이 어떻든 만족할 만큼 이야기를 풀어내봤으니 이제 불만족한 분은 없다. 언제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써보겠냐는 생각을 하며 이제 논의를 끝낸다. 결론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주셔야 되냐면요, 뭐 논술문이라면 이제 마지막에 그 논문 같은 거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죠, 참고 문헌 같은 것도 넣어야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뭐 그거는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글의 결론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대략적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을 때리고 싶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고 싶다. 근데 그러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50몇 쪽짜리는 10몇 쪽짜리는 18쪽짜리는 28쪽짜리든 간에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지를 쭉 전개했을 거 아니냔 말이지. 그럼 그 논지 전개에 사용된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에게 결론에다 다 옮겨 적을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요런 맥락에서 요렇게 분석은 했었다 라는 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맺은 말 하면서 전 이제 앞에 얘기들은 이제 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앞에 이제 했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평등에 대한 얘기, 논쟁들,
위쪽에 이제 제가 본문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죠, 한번 정리해봤던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도 들어가면 좋고요. 이 글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뭐 누가 개새끼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은 좀 특별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과제 제안 과제 제안 그 뭐죠 과제 제출 기한 넘겼습니다 그런 말밖에 없지만은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논설문이나 논문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정리를 쭉 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었다라는 말은 한번 꼭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은 그래서 예, 제가 옛날에 써놨던 오늘 뭐 그 게스트가 펑크가 나서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펑크가 나서 제 글로 제가 옛날에 썼던 걸로 왔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다른 분들의 글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한번 방송을 다시 해볼 겁니다. 자, 글쓰기 첫걸음이 이제 글쓰기 첫걸음 수준을 넘어서 점점 사람들 글 쓰고 있는 분들의 실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글쓰기 이제 세네 걸음 정도는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시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게 없네요. 스트레스만 쌓이는 남의 글 봐줄 때마다 좀 시발 잘 써야 내가 스트레스 안 받지. 그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으면은 혹시 이제 정리할 건데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입이 아니구나. 그 손가락 좀 쳐닫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글은 저렇게 써야 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근데 피동 표현이네요. 좀 피동 표현. 족같은 피동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씨발 좀 글은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야, 진짜 시청자 의견에서 씨발 피동 표현 나오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분노를 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님한테 풀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손가락 좀 쳐닫고 있지 말고. 글이 어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것도 괜찮고 왜 씨발 맨 앞에 고양이 얼굴을 처박아놨냐 내가 고양이보다 귀엽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판다님이 요 방송 맨날 매주 들으면서 좋은 꼴을 못 봤을 텐데 대부분 오늘 아무튼 뇌를 정하고 가신다니까 아무튼 되게 저도 기분이 좋네. 요거는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읽어보십시오. 본좌. 내가 이걸 언제 썼더라?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아까 잠깐 있었었는데 맞네 2015년 6월에 썼네요. 제가 이걸 2015년 지금으로부터 제가 7, 6, 5, 3년 전이죠. 3년하고도 반년 전쯤에 이걸 썼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을 보자. 여러분이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쿠바 혁명하고 축구 얘기요. 쿠바 혁명하고 축구 얘기가 왜 같은 논문에 나오지 씨발. 혹시 피델 카스트로 머리가 축구공이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레이건이 골을 못 넣은 거야? 골을 못 넣어서 그렇게 화난 거야? 논리적 오류 그거는 사람들이 글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제가 거의 매주 요거를 읽으면서 제목이 그거였구나. 매주 제가 첫걸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쭉 얘기해 온 거는 글 문장이 이렇다 는 얘기를 대부분 이렇게 해서 글 표현이 이렇다. 족같은 번역도 좀 쓰지 마라. 아니면 족같은 피동 표현 이런 거 좀 쓰지 마라. 꼴 보기 싫으니까 는 거였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사실 그 판다님이 저번에 이제 유영주 어린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건 별로다라고 말씀했을 때도 저는 판다님 생각이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제 유영주 어린이가 써오던 글에 비해서 확실히 그 글은 더 이상 이제 적어도 더 이상 문장이나 표현이나 아니면은 뭐 글의 길이나 그런 자잘한 거 있잖아요. 자잘한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었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때 되게 좋게 평가했었어요. 그때 그거 영화글 영화 포르투갈 그 뭐지 리스보아행 그 뭐지 폭탄 열차 그거 테러 열차인가 뭐 아무튼 야간 열차였나 뭐 일단 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학부생들이 그렇게 그렸어요. 대부분 학생 대부분 학부생들이 그것보다 글을 못 쓴다니까. 지금 글쓰기 첫걸음에서 글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학부생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균 학부생 수준 이상이 훨씬 이상이다. 애들이 씨발 표현을 못 써. 글도 못 쓰고 표현도 못 쓰고 번역도밖에 못 써.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연구도 못 해. 공부도 못 해. 대가리도 안 굴러가. 좋아하는 건 이명박 박근혜야. 그다음에 그 전대엽 이런 씨발 꼴패미 짓이나 하고 있어. 어디 가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그 일단은 지금 이제 글쓰기 첫걸음에서 시작을 해서 두 걸음 세 걸음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섯 일곱 걸음 열 걸음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제 판다님 얘기하는 그런 논지나 아니면은 논리적 오류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첫걸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왜 너는 이제 누구냐 그 무슨 정 왜 이제 그 너희는 뭐 누구처럼 글을 못 쓰냐 그런 식으로 막 몰아세울 순 없잖아요. 글 표현이나 똑바로 해라고 말씀을 드리지. 일단 번역두나 fi동표현 요런 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문장을 똑바로 쓰게 되면은 저도 아까 보니까 조금 이제 번역도에 가까운 문장들이 좀 있던데 그걸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전하게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판단이 말고 더 이상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뭐 씨발 아유 씨발 모르겠다. 1시간 됐나 1시간. 아니요 남의 걸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회 되면 한번 그 쭉 방송해 보죠. 일단 지금은 계속 이제 그 뭐죠 그 주기 돌아가듯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글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자유와평등연대 정의론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썼던 과제입니다. 과제. 네,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요건 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쓴 글이고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다음번엔 제가 학부 때 쓴 글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보면은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 대학원과 학부의 시간 차이가 이렇게 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글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확실히 나이 처먹으면서 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공개하잖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클리 재테크는 그 사정이 있어서 아마 잠정적으로 휴재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